서울 종로구의 낡은 골목,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이곳에 나의 작은 진료실이 있다. 창밖에는 유난히도 매서웠던 지난 겨울의 잔상이 아직 서려 있는 듯하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앙상한 플라타너스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거리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청진기를 손으로 문지르며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의사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환자들의 깊은 한숨 소리는 여전히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와 같다. 나, 임창수에게는 평생을 당뇨병 환자들과 씨름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로 알지만 나는 그들의 삶 속에 엉켜버린 매듭을 풀어주는 조언자가 되고 싶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한 남자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고해성사다. 그날은 유독 눈발이 거세게 날리던 12월의 어느 오후였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찬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박상철 씨였다. 올해 63,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은퇴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가장. 그의 어깨 위에는 녹지 않은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코트 자락에서는 고단한 삶의 냄새가 났다. 그는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건강검진 결과지였다. 그의 거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올려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붉게 충혈된 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깊은 절망이 그 눈동자 속에 고여 있었다. 임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는 억울함을 토해내듯 말을 이었다. 지난 8개월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그 좋아하던 흰쌀밥도 끊었어요. 현미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도 꾹 참고 씹어 삼켰습니다. 단 음식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저는 냉수만 들이켰어요. 심지어 과일 한 조각, 사과 한 쪽도 독약이라도 되는 양 피해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도 저는 안주 하나 집어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박상철 씨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사는 게 감옥 같아도 혈당 하나 잡겠다고 버텼는데, 왜 공복 혈당이 여전히 8.140몽 DL 이상입니까? 왜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까? 도대체 제 몸속에는 무슨 저주가 걸린 겁니까? 그의 절규는 진료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결과지를 들여다보았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수치 뒤에 숨겨진 환자의 피눈물 나는 노력 또한 거짓이 아니었다. 박상철 씨 같은 환자는 너무나 많았다. 혈당을 잡겠다고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거세해버린 채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밥상을 차려놓고도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필사적으로 혈당을 통제하려 하지만 야속하게도 혈당은 널뛰기를 멈추지 않는다. 마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철님, 진정하세요. 억울하신 마음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원인은 상철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미국 로버트 박사의 연구 논문이 담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범인은 쌀밥도 사탕도 아닙니다. 진짜 원흉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 중에 저지르고 있는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들이 상철님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밥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딱 20분만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뇨병을 바라보는 상철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이 상철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범인을 잡기 전에 우리 몸의 구조부터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그저 피 속에 설탕이 너무 많은 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비유를 시작했다. 이 복잡한 의학적 기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나의 주특기이자 의무였다. 상철님, 우리 몸을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즉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포도당, 이 공장을 돌리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는 원료를 받아 제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장이지요. 박상철 씨는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는 아주 성실한 운반 노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일꾼의 업무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라는 도로 위에 쌓여있는 포도당 원료를 하나씩 짊어지고 세포 작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원료를 넣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는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 인슐린이라는 일꾼은 본래 아주 부지런하고 유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꾼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일꾼이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쏟아지는 과도한 업무량에 지칠 대로 지쳐서 동작이 배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작업장의 문을 여는 열쇠 구멍이 녹슬어버린 겁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열쇠를 꽂고 돌리려 해도 뻑뻑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리시스탄스라고 부릅니다. 박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용어 대신 지친 일꾼과 녹슨 열쇠라는 표현이 그의 마음에 와닿은 듯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업장 문은 안 열리고 일꾼은 지쳐서 헉헉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라는 도로 위에는 들어가지 못한 원료 혈당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갈 곳 잃은 혈당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트럭처럼 말입니다. 이 떠돌이 혈당들이 결국 어디를 공격하느냐? 심장을 공격하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눈에 실핏줄을 터뜨리고 발가락에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당뇨 합병증입니다. 내 설명에 박상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사태를 비로소 실감하는 듯했다. 원장님, 그럼 제 몸속의 일꾼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밥도 안 먹고 굶다시피 했는데 왜 일꾼이 지쳤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상철님, 나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왜 멀쩡하던 일꾼이 과로로 쓰러졌을까요? 왜 세포의 문은 녹슬어 버렸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은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마카 뚜껑을 열며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박사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상철님은 쌀밥을 피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인슐린을 미친 듯이 혹사시키는 가속기를 밟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보드에 큼지막하게 숫자 3을 적었다. 지금부터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우리 몸을 망치는 3대 혈당 가속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연 혈당 강화제 역할을 하는 5가지 음식,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잡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면 상철님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으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상철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이 가득했던 눈동자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원장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 가속기라는 게 뭡니까? 제가 무심코 먹었던 그 음식들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는 보드의 첫 번째 항목을 적어 내려갔다. 제1의 가속기, 3배, 삼바의 저주, 첫 번째 범인. 저는 이것을 삼배감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 하얀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흰쌀밥, 흰 밀가루, 그리고 백설탕입니다. 에이, 원장님. 박상철 씨가 실망한 듯 손을 내저었다.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쌀밥도 끊고 국수도 안 먹었다니까요. 정말 끊으셨습니까? 아니면 줄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가 멈칫했다. 저한테 오셨던 또 다른 환자분, 손 영감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도 상철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임 원장, 나는 밥 반 공기밖에 안 먹어. 그래서 제가 그 밥그릇 좀 보자고 했더니 세상에, 머슴 밥그릇의 절반이더군요. 사실 문제는 그릇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흰쌀 그 자체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나는 펜을 놓고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다 먹는 쌀을 보십시오. 기계로 아주 매끄럽게 깎아냈습니다. 쌀눈도 없고 껍질인 미강도 다 벗겨냈습니다. 남은 건 뭐냐? 100%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흰쌀밥 한 공기의 당지수, GI가 85나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이 각설탕 15개를 입에 털어 넣는 것과 똑같은 충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각설탕 15개요? 박상철 씨의 입이 딱 벌어졌다. 누가 미쳤다고 각설탕 15개를 한 번에 먹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밥상에서 매일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밀가루는 더합니다. 흰식빵, 칼국수, 라면, 이 녀석들은 쌀보다 더 곱게 갈려있죠. 가루가 고울수록 소화 흡수 속도는 빛의 속도가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으로 쏘아 올려지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격이죠. 나는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더 꺼냈다. 얼마 전 7순이 넘으신 할머님이 오셨는데 아침으로 가볍게 찐빵 2개를 드셨답니다. 식후 이 시간 혈당을 단더니 240매, DL이 넘게 나왔어요. 그분이 펄쩍 뛰시더군요. 나는 사탕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요. 밀가루가 몸속에서 폭탄처럼 터진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거죠. 그럼 설탕은요? 저는 단 건 입에도 안 댔습니다. 상철님, 보이는 적보다 숨어있는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백설탕, 물론 안 드셨겠죠. 하지만 식당에서 드신 제육볶음 양념, 찌개에 들어가는 조미료, 무심코 찍어 드신 쌈장, 오후에 출출해서 드신 크래커 한 조각, 거기에 들어있는 숨은 설탕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요즘 식품 회사들은 천재입니다. 무설탕이라고 써놓고 액상과당을 넣거나 온갖 이름 모를 당분으로 우리의 혀를 속입니다. 이 은밀한 당분들이야말로 인슐린을 지치게 만드는 첩자들입니다. 박상철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철저하다고 믿었던 식단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원장님,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두 번째 가속기입니다. 이건 상철님도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강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있거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료실의 정막을 즐겼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진료실 안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었다. 박상철 씨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진료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박상철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쌀밥과 밀가루가 범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눈치였지만 건강식의 탈을 쓴 배신자라는 말은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상철님,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는 것들, 천연이라거나 자연유래라는 수식어가 붙은 음식들, 그것들이 사실은 상철님의 췌장을 쥐어짜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가속기는 바로 건강하다는 착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이요? 아니, 원장님. 꿀은 자연식품 아닙니까? 제가 아는 형님은 변비에 좋다고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을 타드시는데 박상철 씨가 반문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맞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에게 진료받으러 오셨던 60 초반의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끔찍이 챙기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천연 아카시아 꿀을 2숟가락씩 듬뿍 떠서 드셨고 오후에는 피로 회복을 한다며 꿀에 재운 레몬차를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설탕은 몸에 나쁘지만 꿀은 약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6점대 초반이던 당화혈색소가 반년 만에 7.8%까지 치솟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다른 이유를 찾으려 애쓰셨지만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꿀은 천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분의 80%는 농축된 당분입니다. 특히 과당과 포도당이 섞여 있어 섭취하는 즉시 혈관으로 직행합니다. 인슐린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는 셈이죠. 제가 꿀을 딱 한 달만 끊어보시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수치가 1%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박상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그 역시 아침마다 꿀 한 스푼의 유혹에 넘어갔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큰 배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도 안 됩니까? 비타민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물론 과일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인에게는 종류와 양이 생명입니다. 어떤 과일은 그 자체로 고농축 설탕 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나는 손가락을 꼽으며 위험한 녀석들의 이름을 불렀다. 감히 익어가는 가을,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열대 과일인 망고, 리치, 람부탄 이런 과일들은 당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여름에 오셨던 김어르신이 생각나는군요. 평소 관리를 아주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사온 리치가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열 몇 개를 까드셨답니다. 그날 저녁 혈당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을 정도로 숫자가 1000장을 뚫었습니다. 그럼 과일은 평생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처량해졌다.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는 많은 환자가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상철님, 겨울철 군고구마 좋아하시죠? 따끈한 고구마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 참 좋지요.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는 그나마 낫습니다. 혈당 지수가 60 정도로 중간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으깨서 죽으로 만들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수프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박상철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 똑같은 고구마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고구마를 푹 삶아서 으깨버리면 그 안에 전분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호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소화될 필요도 없이 쫙 흡수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단단한 돌멩이를 곱게 갈아서 물에 타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지수가 순식간에 85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상철 씨는 이제 메모할 생각도 잊은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요양보호차 끓여 먹었던 그 수많은 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날릴 차례라고 생각했다. 보드에 큼지막하게 숫자 3을 적었다. 제3의 가속기, 액체로 된 설탕,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 자, 이제 마지막 범인입니다. 저는 이 녀석을 가장 악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씹을 필요도 없이 꿀꺽 삼키는 순간 방어할 틈도 없이 우리 몸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액상 설탕입니다. 탄산음료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콜라, 사이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환장하는 달달한 믹스 커피나 밀크티 같은 것들이죠.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가당음료 한 잔만 마셔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철님,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뻔한 음료수가 아닙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바로 생과일 주스입니다. 네, 주스가요. 과일을 그대로 갈아 마시는 건데도요. 박상철 씨가 펄쩍 뛰었다. 아마도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을 갈아 마셨을 것이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영양소를 한 방에 섭취하니 건강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설탕물을 들이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손으로 착즙기를 돌리는 신욕을 했다. 과일에는 당분도 있지만 그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식이섬유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즙기나 믹서기로 과일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고체 식이섬유는 찌꺼기로 걸러져 버리거나 칼날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안전벨트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오렌지 하나를 그냥 까서 드시면 섬유질을 씹느라 시간도 걸리고 배도 부릅니다. 그런데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서너 개는 들어갑니다. 그 많은 과일의 당분이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한꺼번에, 그것도 액체 상태로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댐이 무너진 것처럼 혈당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게다가 주스 속에 있는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과당을 간이 다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사람도 걸린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고, 이것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박상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님, 듣고 보니 저는 그동안 제 몸에 불을 지르고 있었군요. 밥 좀 덜 먹는다고 유세 떨면서 뒤로는 주스 마시고 죽 끓여 먹고 입가심으로 과일 챙겨 먹고 제가 무식해서 제 몸을 망쳤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상철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 아닙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보드에 적힌 가속기라는 글자들을 지우개로 슥슥 지워나갔다. 하얀 가루가 흩날렸다. 자, 이제 나쁜 놈들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몸이 망가진 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치유의 열쇠도 함께 주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고개를 들었다. 치유의 열쇠요. 약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럼요. 로버트 박사가 추천하고 저 임창수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5대 천연 혈당 강화제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상철님의 지친 췌장을 쉬게 하고 녹슨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겁니다. 나는 다시 보드마카를 들었다. 이번에는 붉은색이 아닌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 펜이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이 생활 속에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5가지 비법도 함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박상철 씨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전투를 앞둔 전사의 눈빛이었다. 나는 파란색 보드마카를 손에 쥐고 화이트보드의 깨끗한 면을 바라보았다. 박상철 씨는 마치 보물지도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수첩을 꺼냈다. 볼펜 끝을 입에 물고 침을 묻히는 그의 모습에서 이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상철님,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독을 준 동시에 자연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도 곳곳에 숨겨두었으니까요. 로버트 박사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를 통해 검증한 5대 혈당 구원 투수를 소개합니다. 나는 보드에 힘차게 첫 번째 단어를 적었다. 1. 거친 대지의 선물, 통곡물, 전공, 특히 귀리. 첫 번째 구원 투수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귀리 오어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귀리요.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귀리는 흰 쌀밥과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껍질인 겨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거친 껍질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설명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게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물을 빨아들여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당분을 끈적하게 감싸 안아버립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꽉 붙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아주는 겁니다.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가 칠 일이 없죠. 박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먹으면 지쳐버린 췌장 일꾼, 인슐린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아침에 쌀밥 대신 귀리죽을 드시거나 쌀과 귀리를 1: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드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는 검지를 들어 주의를 주었다.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설탕이 잔뜩 묻은 시리얼형 귀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과자입니다. 반드시 납작하게 누르기만 한 끓여 먹어야 하는 압착 귀리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입니다. 하루에 작은 밥 공기로 한 그릇, 대략 50끼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두류. 나는 두 번째 항목을 적어 내려갔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에게 친숙한 콩입니다. 메주콩, 검은콩, 팥, 녹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병아리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콩이 좋은 거야 옛날부터 알았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아셔야 확신을 갖고 드실 수 있습니다. 콩은 사저이고 식품입니다. 당 지수, 지방, 열량이 낮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높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50대 후반의 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고기 대신 콩을 드시라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매일 밥에 콩을 한 주먹씩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 무가당 두유를 드시게 했죠. 3개월 뒤에 오셨는데 혈당이 잡힌 건 물론이고 뱃살이 쏙 빠져서 체중이 3kg이나 줄었더군요. 콩이 포만감이 엄청나서 딴 군것질을 안 하게 된 덕분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인슐린이 일할 때 꼭 필요한 필수 공구들입니다. 일꾼에게 최신식 공구를 쥐어주는 셈이죠. 3. 천연 혈당 브레이크, 견과류. 세 번째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입니다. 박상철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견과류는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살찌지 않나요? 그 기름이 바로 핵심입니다. 견과류 속의 지방은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사 때 곁들여 먹으면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급발진하려는 혈당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술안주로 나오는 짭짤한 아몬드나 꿀 바른 호두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구운 무염 견과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한 줌, 약 20 정도입니다. 호두로 치면 7, 8알, 아몬드라면 10알 내외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 통 다 드시면 혈당은 잡아도 체중계 눈금은 올라갈 겁니다. 4. 혈관을 흐르는 맑은 물, 등푸른 생선. 네 번째 구원투수는 바다에서 왔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연어입니다. 고기 대신 생선을 먹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생선살은 당 지수가 4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당뇨 환자들의 고질병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옆 나라 일본이 쌀밥을 그렇게 먹는데도 당뇨 합병증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요리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튀김가루 입혀서 기름에 튀긴 생선가스는 안 됩니다. 찜기에 찌거나 오븐에 굽거나 조림으로 해서 드세요. 일주일에 2, 3번 한 토막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5. 식탁 위에 인슐린, 특수 채소 브로콜리, 여주.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채소는 다 좋지만 특히 혈당 사냥꾼이라 불리는 두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여주입니다. 여주요. 그 울퉁불퉁하고 쓴 오이 같은 거 말입니까? 박상철 씨가 인상을 찌푸렸다. 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여주는 별명이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췌장을 도와 혈당 대사를 촉진하거든요. 여주는 너무 써서 먹기가 힘들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면 먹을 만합니다.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잠깐 담가 쓴맛을 빼고 계란과 함께 볶아 드셔보세요. 쌉싸름한 맛이 오히려 입맛을 돋워줍니다. 아니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셔도 좋고요. 나는 보드마카 뚜껑을 닫으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자, 보십시오. 통곡물, 귀리, 콩, 견과류, 생선, 그리고 브로콜리와 여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풀만 뜯어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을 식탁 위로 초대하면 상철님은 배부르게 드시면서도 혈당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철 씨는 필기한 수첩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님,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알겠네요. 하지만 상철님,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전쟁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승패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는 순간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비법들까지 챙겨가셔야 오늘 진료가 완성됩니다. 진료실 밖, 복도 끝에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었지만 박상철 씨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멈춰버린 듯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들을 꺼내놓을 준비를 했다. 창밖의 눈발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진료실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박상철 씨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나 거창한 운동기구가 아니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냈던 찰나의 순간들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다. 상철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박상철 씨가 수첩의 3페이지를 펼치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1. 식사 순서 혁명. 채소의 바리케이드.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첫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서요? 그냥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채소. 둘째,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셋째, 탄수화물 밥, 면입니다.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었다. 상철님, 위장을 빈 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방에 밥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바닥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으니 순식간에 흡수되어 혈당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 바닥에 두툼한 양털 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이 카펫에 걸려서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피크를 30% 이상 깎아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의 눈이 커졌다. 순서만 바꿨는데 30%나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다니시던 최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은 딱 이 습관 하나만 2개월 동안 지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뚝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아 하시더군요. 아, 그리고 작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식사 직전에 식초물을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세요. 이 미각의 재발견. 30번 씹기의 미학. 두 번째는 천천히 씹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밥 먹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식탁까지 점령했죠. 5분 만에 후다닥 마시듯이 드시지 않습니까? 박상철 씨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히 배고프면 그냥 넘기게 되더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고 넘기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씹어야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 넘겨야 위장이 할 일을 덜어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는 예전에 만났던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분은 식사 시간을 15분에서 25분으로 일부러 늘리셨습니다. 타이머까지 맞춰놓고 연습하셨죠. 3개월 뒤에 오셨는데 혈당은 물론이고 체중이 4kg이나 빠졌더군요. 천천히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소화제이자 다이어트 약입니다. 3. 그릇의 심리학. 뇌를 속여라. 나는 3번째 손가락을 펴며 씩 웃었다. 3번째는 약간의 속임수가 필요합니다. 상철님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일명 그릇의 심리학입니다. 뇌를 속인다뇨? 집에 있는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큰 그릇에 밥을 조금 담으면 왠지 서글프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그릇에 가득 담으면 양은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죠. 우리 뇌는 아, 한 그릇 다 먹었구나 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좀 무거운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구가 무거우면 자연스럽게 손놀림이 느려지고 식사 속도가 조절됩니다. 또 하나, 식판처럼 칸이 나뉜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채소칸, 단백질칸, 밥칸을 나누어 담으면 영양 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탄수화물만 과하게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과자나 사탕은 모두 서랍 깊숙이 치워버리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건 식욕에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4. 생체 시계의 복원, 잠이 보약이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과 혈당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아주 밀접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설명했다. 잠을 못 자거나 늦게 주무시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이 인슐린과 정반대 작용을 합니다. 즉, 혈당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나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잠을 설친 날 아침에 수치가 튀었군요. 맞습니다.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 5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주무실 때는 위장도 쉬어야 합니다. 만약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라면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무가당 요거트 조금 혹은 견과류 몇 알 정도로 달래주셔야 합니다. 5. 술잔 속의 진실. 알코올과의 거리두기.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술은 마셔도 됩니까? 박상철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마도 친구들과의 소주 한 잔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리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레드와인이나 청주 같은 술을 100ml 정도 아주 작은 잔 마시는 것이 다음날 공복 혈당을 약간 낮춘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박상철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지려는 찰나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맥주나 과일 소주, 달콤한 와인은 당분이 많아서 최악입니다. 무엇보다 술은 절제가 어렵습니다. 한 잔이 2잔 되고 술이 들어가면 안주를 찾게 되고 결국 칼로리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간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원래 술을 안 드시던 분이라면 혈당 낮추겠다고 일부러 마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반주를 즐기시던 분이라면 종류와 양을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설명을 마친 나는 보드마카를 내려놓았다. 칠판에는 5가지 수칙이 적혀 있었다. 1.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2. 30번 씹기. 3. 작은 그릇 사용하기. 4. 7시간 수면. 야식 금지. 5. 절주. 금주가 최선. 상철님, 보십시오. 식사 순서 바꾸기. 꼭꼭 씹기. 그릇 바꾸기. 잠 잘 자기.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지요? 약을 더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상철님의 혈관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박상철 씨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감돌던 패배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전술을 하나로 묶어줄, 그리고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훗날 역전까지 가능하게 할 거대한 전략, 즉 건강의 4대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철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술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전략입니다. 이것만 알면 상철님은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20대 때의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자를 박상철 씨 쪽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그의 마지막 의구심까지 씻어내기 위한 최후의 처방전이
내 입술 끝에 머물고 있었다. 진료실 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창밖의 눈발은 멈췄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박상철 씨와 마주 앉아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했다. 그가 받아 적은 수첩은 이제 빼곡한 글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줄 전술 지침서였다. 상철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팁들이 적군을 교란하는 게릴라 전술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4대 전략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건강의 4대 기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4개의 손가락을 펴보이며 힘주어 말했다. 많은 환자분이 혈당 수치라는 숫자에만 목을 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으로 숫자를 눌러놔도 몸은 속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 4가지 기둥을 바로 세워야 비로소 당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석, 체중 관리, 특히 뱃살과의 전쟁. 첫 번째 기둥은 체중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불룩 나온 뱃살을 빼는 겁니다. 나는 박상철 씨의 복부 쪽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지방세포가 나쁜 물질을 뿜어내서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현재 체중의 딱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당 수치와 인슐린 민감도가 기적처럼 좋아집니다. 운이 좋으면 초기에 발견된 당뇨는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과내레미슨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진료했던 류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61 되신 류 선생님은 키 172cm, 애 몸무게가 93kg이셨습니다. 전형적인 올챙이배 체형이셨죠. 혈당, 혈압, 고지혈증 수치가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제가 엄중히 경고했죠. 그분이 독하게 마음먹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서 8개월 만에 8K 지뮤근을 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이 너무 좋아져서 드시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임원장, 진작 뺄 걸 그랬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두 번째 기석, 천연 혈당 강화제, 규칙적인 운동. 두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천연 당뇨약입니다. 운동이 좋은 거야 알지만 헬스장 갈 엄두가 안 나서요. 박상철 씨가 말끝을 흐렸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의 효과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이 움직일 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연료로 직접 태워 없앱니다. 둘째,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둔해진 일꾼에게 성능 좋은 모터를 달아주는 격이죠. 나는 그에게 현실적인 처방을 내렸다.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등도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로 치면 고작 20여 분입니다. 저녁 드시고 사모님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생수병 2개 들고 아령처럼 들어올리며 스쿼트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매일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석. 몸을 복구하는 시간. 숙면. 세 번째 기둥은 앞서 말씀드린 잠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진료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은 우리 몸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충전기가 헐거워서 배터리가 50%밖에 안 찼는데 다음날 100% 성능을 내라고 하면 기계가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주세요. 잠만 잘 자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 기석,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박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이 당기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은 우리 몸에서 비상벨을 울리게 합니다. 그러면 몸은 전투태세에 돌입하려고 혈당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 환자분은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하시던 분인데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며칠 밤낮을 울고 고민하셨습니다. 식사는 거의 못하셨는데도 혈당이 춤을 추더군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해지니 거짓말처럼 혈당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상철님, 마음의 짐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복식 호흡도 하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도 떠세요. 숲길을 걸으며 나무 냄새를 맡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혈당도 평온해집니다. 에필로그, 똑똑한 선택, 그리고 희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박상철 씨를 돌아보며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상철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체중,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음식 이야기까지. 혹시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지키나 하고 겁이 나십니까? 그가 멋쩍은 듯 웃었다.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뇨 관리는 감옥에 갇혀서 콩밥만 먹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게임입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주었다. 흰 쌀밥을 뺏는 게 아니라 구수한 귀리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스를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한 사과를 씹어먹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 TV 보는 시간을 밤 공기 마시며 걷는 상쾌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상철님의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고생한 몸을 이제야 제대로 대접해주는 과정입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제 환자 중에 74세 되신 김 어르신이 계십니다. 3년 전만 해도 혈당이 엉망이었죠. 그분이 대단한 걸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딱 3가지였습니다. 저녁밥 2숟가락 덜 먹기, 식후에 20분 걷기, 밤 10시 반에 무조건 불 끄고 눕기. 이 사소한 걸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혈당도 정상이지만 무엇보다 얼굴색이 청년처럼 맑아지셨습니다. 상철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메모지에 굵은 글씨로 16글자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의사 생활 40년 동안 혈당 때문에 건강을 잃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분들의 환한 미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박상철 씨는 내가 건넨 메모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하류동 살려면 움직여라. 총명식사. 똑똑하게 먹어라. 안 온수면 달게 푹 자라. 심정육회.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16글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 먼저 먹기든 밥그릇 바꾸기든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박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올 때의 축 처진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줄 알았는데 이제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제 아내랑 자식들에게도
꼭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건 나눠야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한 달 뒤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박상철 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너머로 멀어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한결 경쾌하게 들렸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춥다기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어느새 눈은 완전히 그치고 밤하늘엔 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몸과 평안한 밤, 그리고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위장이 함께하기를. 나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원했다.